네, 전해드린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회가 잠시 후 밤 10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TV 토론의 관전 포인트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영두 전 국회 대변인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시간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사상 처음으로 도입될 이 스탠딩 토론의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번 토론회는 스탠딩 토론 그리고 사전 원고 없이 서서 2시간 동안 그리고 후보별로 약 20분씩 이 토론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 없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각 후보들의 실력을 그대로 발휘해야 될 것이고 또 20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써서 지금 경합하고 있는 후보 또 자기가 앞서야 되는 후보, 자기가 눌러야 되는 후보를 적절하게 제압할 수 있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한 방식은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몇 차례 이런 방식을 봐왔습니다. 다만 그때는 2당만 나왔었고 이번은 5명이 나온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사회자가 끼어드는 것은 공통 질문 때 각 하나씩 정치, 외교, 안보 분야의 공통 질문 하나 1분씩 그다음에 교육, 경제, 사회, 문화 1분씩 이렇게 해서 공통 질문 말고는 그다음부터는 각 9분씩 후보들이 이제 토론을 전체량을 시간을 가지고서 자기 말을 해도 되고 또 상대방 후보를 공략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1, 2부로 해서 총 20분씩 후보들이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시간 안배가 20분이 각 후보별로 돌아간 만큼 이 시간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적절하게 또 어떤 가장 지금 후보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인상을 주면서 할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제 자리에서 서서 발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무대 앞으로 나가는 것도 허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자리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후보자가 얼마나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무래도 사실은 자리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직접 그 당시 트럼프 후보랑 할 때 직접 관중석에 들어가서 거기서 답변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5명의 후보자가 토론하는 가운데 좀 그런 쇼맨십을 우리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쇼맨십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에 TV 토론이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당시 지방선거에. 그리고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20년 만에 정말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후보자끼리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평이한 방식이 아니라 사실상 18분 동안은 정말 난타전을 벌입니다. 정치, 외교 이런 분야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 이 파트로 또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일의 경우 상대 후보자가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또는 두루뭉술하게 상황에 대해서 이 전문성을 보이지 못하거나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면 바로 반격이 가해지고 거기서 사실은 후보자가 제대로 모른다는 민낯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고요. 잘못하면 여기서 망신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과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오늘 토론회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세적인 발언이 나올 거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 간의 그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될지 그리고 1차 토론회 때 사실은 좀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얘기되는 안철수 후보라든가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과연 어느 정도 만회를 할지 그리고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과연 이번에도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현재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에 1차 토론도 좀 여유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만일의 경우 조금이라도 미비하다면 바로 역전도 당할 수 있고 지금 초접전의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 텐데 미국 같은 토론회 분위기가 연출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런 스탠딩 토론회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각 후보의 논리, 각 후보의 그런 역량 이런 부분들밖에 없을 텐데 후보들이 각자 어떤 전략으로 나왔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후보들이 이제 아마 지난 1차 토론회를 거치면서 TV 토론이 뭔가를 실제로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많은 후보들, 많은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말을 잘하고 정책에 능통하고 연설을 잘하면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론 룰이 있기 때문입니다. 1분 주고 30초 답변하고 1분 주고 하면요. 이 기승전결을 이어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9분씩 주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보면은 이 굉장히 훈련된 후보가 토론 룰을 익숙하게 숙지해서 그게 맞게끔 단답형으로 하는 후보가
사실 토론을 훨씬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지난번에 어떤 후보는 너무 긴장된 모습을 보여서 무슨 공대생 같이 보였다는 말이 있었고 어떤 후보는 너무 많이 웃었다. 웃는 대목이 아닌데 웃었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어떤 후보는 또 좀 풀려 보였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을 우선 보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이건 저 TV 토론에서는 우선 후보가 국민들을 보고 상대하는 형식인 만큼 아이 컨택트, 과연 카메라를 바라보고 제대로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제스처를 쓰느냐. 네. 그리고 얼마나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말을 전달하느냐. 이런 형식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난 1차 토론회 때 미진했던 부분들, 그래서 조금 어설펐던 부분들을 아마 보완해서 누가 TV 토론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또 연습을 많이 해서 정확하게 그 타격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크게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굳이 꼽자면 정책과 검증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방점을 두고 전략을 가다듬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반반 도스라고 봅니다. 메모지 20장하고 볼펜 하나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유권자들, 시청자들이 보시고 바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정말 꼭 강조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지만 도리어 상대 후보로부터 검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특히 네거티브, 이 검증도 만만치 않은 것이 최근에 각 후보마다 그런 약점에 대해서 후보들 요즘 그 각 캠프와 후보들끼리 내놓고 있는 발언의 수위가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로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런 검증을 명확하게 해서 시청자들, 유권자들에게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과 검증이 반반 정도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 검증들이 사실은 유권자들이 봤을 때 정말로 납득할 만한 수준, 그리고 그것이 꼭 전체의 모습을 다 해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께 성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 진실을 좀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후보자의 모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실제 후보자의 안정되면서도 국민들에게 정말 21세기의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책 역량이라든가 또는 안정된 이미지로 그리고 또 굳은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미지, 몸동작이라든가 손동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요. 당시 트럼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친 모습을 보였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서 평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는 트럼프 후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과연 5 후보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후보는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이고 어떤 분은 굉장히 좀 그 교수님 스타일이고 여러 가지 이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 오늘 뭐 정책의 흐름들 문재인 후보는 경선 당시에는 적폐청산을 내놓았지만 지금 대통합이라는 화두로 좀 흐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을 본선의 전략인 통합하는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안보에 관해서도 좀 더 보수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안철수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의혹들 관련해서도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도 통큰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려고 할 거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그동안에 이 중도 보수의 표심들이 상당히 모였던 표심들이 좀 흩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최근에 슬로건이 뭐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도와 보수도 껴안을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 정치를 만들겠다는 그런 큰 포부와 함께 본인이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본인의 정책을 적극 강조할 겁니다. 더불어서 문재인 후보에게 최근 제기됐던 문재인 후보의 아들의 뭐 취업 특혜 문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도 적극적으로 짚으면서 두 후보 간에 아마 양보 없는 치열한 설전이 결국은 정책 문제 그리고 검증 문제까지 이루어질 텐데요. 두 후보 모두 내가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포부를 오늘 잘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1차와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목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세탁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홍 후보가 어떤 발언을 또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저희가 홍 후보가 어떤 특징적인 표현을 쓸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영두 대변인께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 세탁기 발언 사실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홍보 전략으로 크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탁기라는 것이 이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국가 대개혁이라는 것과 맞다. 그래서 좌든 우든 세탁기에 돌려서 한번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 되면은 대개혁을 한번 하겠다. 이제 이런 이미지로 이 세탁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난번 이제 그 후보 본인이 얽힌 그 형사 사건 문제 그 문제도 세탁기에 한번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정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 우파 스스로 우파 정당이라 하는 이 보수 우파인 한국당으로서는 이 전통적으로 안보 문제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고 또 이것이 자기 신들의 선거 운동에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얼마나 보여주느냐. 지금은 홍준표가 상당히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사실은 한번 코미디언인가요? 만담을 한번 해보겠다고 아마 지원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그 국가 지도자로서 그 정말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마 오늘 준비가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보수 우파 후보들은 전통적으로 부국 강병에 대한 강병은 이제 안 보죠. 실제로 부국에 대한 나라를 어떻게 살찌우겠다는 대한 또 비전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통상 그래서 막 경제는 보수가 잘했다, 우파가 잘했다 이런 것이 통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통념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그런 경제에 대한 부국 강병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오늘 봐야겠죠.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와 또 설전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오늘은 분위기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만만치 않을 겁니다. 원래 홍준표 후보의 그 정치력이라든가 또는 전체 상황을 주도하는 아주 그런 강한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군다나 트럼프 홍이라는 다시 말해서 네거티브도 마다하지 않고 판을 흔들어서 주목을 받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홍준표 후보로서는 절박합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태라든가 국기문란 사태로 인해서 보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동안 보수는 유능하고 또 전체적으로 안보를 중시하는 그런 정말 도덕성은 약간 좀 문제가 있더라도 부패하더라도 실력이 있다. 이런 통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그 통념이 깨졌습니다. 부패하고 정경유착하고 더구나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9년 동안 도리어 안보가 더 불안해졌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지지율이 10 내지 15%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보수에 대한 눈길을 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지금 계속해서 네거티브와 거친 표현으로 주목을 끄는 데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당초에 한 자릿수 뭐 7 내지 8에서 두 자릿수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강한 발언을 통해서 보수 후보 특히 이 TK 지역에서 고령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오늘 전략을 펼 텐데요. 잘못하면 그것이 너무 좌충우돌로 그리고 지나친 네거티브는 도리어 안정적이고 유능한 보수라기보다는 그동안 실망했던 보수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보수층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을 안철수 후보 쪽으로 중도 보수가 이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지나친 네거티브보다는 눈길을 끌면서도 도리어 유능하고 실력 있는 과거에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거든요. 오늘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후보로서는 좀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있을 스탠딩 토론의 내용 저희가 미리 좀 예상하며 그려봤고요. 토론회와 별개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새 확장을 위해서 지금 영입 경쟁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일단 상도동계는 문재인 후보의 손을 잡았거든요. 상도동계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와 그리고 선거 전반적인 판세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짚어주시죠. 일단 그동안 상도동계는 사실상 이 과거의 새누리당으로 많이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상도동계가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에 과거에 3당 합당 이후에 많이 구여권에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분화돼 있던 다시 말해서 영남 지역에 남아있는 진보 진영에 합류했던 상도동계가 아직도 상당 부분 또 남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대표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실은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요. 김동용 고문 같은 경우, 이사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실력 있고 또 국가적으로 경륜이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고요. 김현철 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주목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동안 상도동계가 많이 사실은 구여권과 같이 했었고 경남 지역에서는 PK 진영,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문재인 후보의 진영에도 많이 합류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새 확장까지 크게 염두에 두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상도동계가 같이 합류함으로써 문재인 전 대표가 PK 지역,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이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잡아주었던 이 PK 지역에서 더욱더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예. 판 전체에서 문재인 후보의 역동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효과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인재 영입 경쟁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문 후보를 도울 일이 없다. 네. 이렇게 밝혔네요. 그러면 안 후보의 손을 잡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인터뷰에서 사실 그런 심중을 많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박영선 의원이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예. 김종인 대표도 우리가 이제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언급에 대해서도 불쾌하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TK의 전략적 투표가 매우 중요해졌다. 지금 지난번 TV 토론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좀 주춤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좋은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오히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TK의 어떤 전략적 투표를 더욱 이끌어낼 것이다. 뭐 이런 예.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김종인 전 대표로서는 통합 정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통합 정부는 이제 어느 당이라도 이렇게 그 지금 단독으로는 집권당 다수당이 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 정부를 만들자 그 명분으로 사실 지난번 출마 선언을 했던 것인데 이제 그 구도를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40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당이 집권하면은 국민당과 다른 당과의 어떤 그 연합을 통해서 이런 통합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본인의 구상을 또 펼치기에도 예. 상당히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네. 그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지지선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 쪽이라는 선을 분명히 꺾고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계속 그 상당히 우호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까지 나온 발언을 봤을 때 어느 누구의 킹메이커 역할도 안 할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놓을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큰 판이 지금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 그동안 큰 꿈을 키워왔습니다. 본인 대통령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고요. 그런데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있다가 지금 문재인 전 대표와 후보와 결별하고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와 같이 손을 잡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측근인 최명길 의원이라든가 이런 발언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사실상 문재인 후보와 손을 잡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4.13 총선 이후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이어갔고 그것이 너무 오래됐고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쉽게 문재인 후보와 손을 잡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과거에 좀 어느 정도 결별을 했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라든가 새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직접 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후방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어느 정도 암묵적인 좀 지지를 보낼 가능성은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렇지만 적극적인 지지, 이런 명시적인 그런 표명을 하기는 본인의 입지가 지금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문재인 후보와는 거리를 두고 안철수 후보와는 어떤 암묵적인 지지를 통해서 차기 정부에서 뭔가 경제 민주화라든가 개헌에 부여해온 본인의 꿈을 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뛸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김종인 전 대표의 선택이 궁금하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선거 운동이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는데 홍준표 후보가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어요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상태거든요. 이게 위반 사유가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네. 홍 후보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이 부분까지 좀 짚어주시죠. 근데 이제 선거법 108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정당 또는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도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 관계자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예. 과연 이게 이제 어느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정말 어떤 취지로 한 이야기냐 이걸 이제 우선 따져봐야겠다는 것이고요. 그 내막을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니까 부산 서면에서 이제 유세를 한 뒤에 식사를 하는데 기자들이 좀 왔나 봅니다. 그냥 기자들한테 아니 뭐 후보 지지율 7%도 안 된다는데 뭘 이렇게 따라다니냐고 예. 농담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 취재 기자가 아니 어떤 조사에서는 10몇 프로까지 나왔던데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홍 후보가 야 우리 조사에서는 20%도 나왔어. 뭐 그렇게 난 다녀보면은 여론조사 안 믿어. 이제 이런 취지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우리 조사란 말을 했고 또 당 사무총장도 실제로 아마 우리 당에 쓴 조사 일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부산 지역에서는 그 정도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취지가 보자면은 거기서 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백히 했다에 볼 것인지. 그래서 이 명문적으로 보면은 문구상으로 보면은 공표할 수 없다는 점을 약간 저촉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맥락, 그 취지, 그 상황 전체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가 판단을 할 테고 또 선거법 위반 이것이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뭐 후보 자격을 박탈할 정도라든가 또는 뭐 선거에 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판단이 선거위원회 선관위에서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유승민 후보의 사퇴론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종구 선대위원장이 최근에 발언한 이후에 홍문표 선대위 부위원장이 이번에는 다음 주에는 유승민 사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뭐 제가 유승민 후보라면 이거 당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과 후보 차원에서 딜레마가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TV 토론도 제일 잘한 후보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의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보수층의 핵심적인 TK와 고령층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계된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모아주면서 바른정당이 설 자리가 사실은 그런 지지 기반이 약한 탓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뛰고 또 토론도 잘하고 정책적 영향도 뛰어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의원들의 제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제대로 된 보수에 열려 있고 합리적이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보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선거 이후에 결국은 10%나 15% 이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자칫하면 부채 덩어리에 올라가는 당 모습 그리고 과연 존립이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지방선거라든가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당이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당 내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유승민 후보가 앞으로 오늘 TV 토론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1, 2주 사이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후보를 존중하면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인지 당 내부의 리더십과 화합하는 모습이 중요할 텐데요. 그러나 당 내부에서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녁 토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향후 일주일 정도의 이 바른정당의 상황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무성 의원 이런 당 중진들의 목소리와 입장 그 리더십의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전국 분석까지 해봤고요. 오늘 밤 10시에 시작되는 대선 후보 TV 토론 연합뉴스 TV도 생방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주목을 해주시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